네, 오늘도 이종건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네. 반면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임명은 강행을 할 네. 모양새인데 네네. 이 같은 좀 결정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한 세 가지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 강선우 의원은 만약에 내쳤을 경우 충성을 다하던 그런 친명계가 아니 강선우 의원을 이런 정도로 내친단 말이야? 라는 그런 술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영향도 있고 또 두 명이나 아니 지금 저기를 어떻게 한 거야? 검증을 어떻게 한 거야?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영향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현역 불패인데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퇴출 아까 저기를 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계 퇴출까지도 바라봐야 돼요. 이 지금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을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전체적으로 여성 후보자의 비율 30%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라고 이제 언론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건 어쨌든 측근 지키기다, 네. 공신 지키기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 사람만큼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그 안에 들어갔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두 명의 후보자가 논란이 되면서 이 두 명이 모두 낙마할 것이냐 아니면 한 명 정도 낙마할 것이냐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논란 있는 후보를 임명을 강행했을 때 받는 타격이 좀 어쨌든 한 명을 강행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정권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은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이렇게 결정을 한 영향을 미친 건 지지율을 계속 봤을 거예요. 여론조사. 물론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만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기 전까지의 한 일주간의 여론조사가 사실 그 일주간 청문회도 있었고 또 뭐 특정 언론들에서 계속 그 보도가 이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큰 격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슈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기저를 계속 이어나가야 국정의 어떤 추동력이 된다. 몰아붙이되 몰아붙이자. 이게 왜 물소 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성남시장 시절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소 때가 강을 건너듯 한다.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한꺼번에 건너가면 그중에 문제가 있는 소들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금 이번에 사실 한 사람은 버리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지율은 변동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이제 여야 대표들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이진수, 강선우 두 후보의 이제 낙마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까지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만남은 가졌지만 다 들어주는 모양새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좀 본인의 결정 전에 야당 후보를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청취하는 모습이 좀 이례적이긴 했는데 좀 어떤 좀 정무적 판단 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회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은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직접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만나달라.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스타일인데 먼저 제시끼리 했더라고요. 물론 비공개긴 한데 이건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밀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은 어쨌든 어떤 협상을 하러 간 거라고 전 판단해요. 그 뭔가를 얻어내면 나중에 욕을 듣더라도 내가 이걸 얻어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걸 받아줬어요. 그럼 받아줬다는 건 어쨌든 자기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것이 뭐 무조건 한쪽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불이익으로 간 게 아니라 양쪽 다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성취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2사람 얘기했고 5사람 얘기했는데 1사람밖에 안 했다. 나는 진정성 있게 얘기했지만 안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금 야당 대표를 지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느냐. 네. 더군다나 하나 임명철회.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유도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그대로 떠안는 게 임명철회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임명철회예요. 내가 검증을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양세를 일부러 취해서 어느 정도는 또 그 만난 그 야당 대표의 면을 좀 세워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방금 이제 지명철회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낙마를 할 경우에 네네. 뭐 자진 사퇴라던가 네. 지명철회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의 수들이 네네. 있던데 뭐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판단했을 때는 글쎄요, 예, 이진숙 어떤 후보자가 좀, 네.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는 제 그냥 추정입니다만 네. 교수직을 계속하다가 총장까지 간 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난 이건 안 받아들이겠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은 네. 교육자들이 갖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그 제도의 압박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인 쪽이 많지 평상시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많이 했던 폴리페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왜 훈제 청어 기법이라고 있어요. 사냥개에 쫓긴 사냥감이나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훈제 청어를 던져줘요. 그럼 사냥개가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쫓아오질 않고 훈제 청어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네. 이게 이슈 돌리기라는 뜻으로 이제 네. 쓰이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지명철회까지 했다라는 쪽으로 한 사람을 보임으로써 그 한 사람을 덮어주는 데 대한 이슈를 돌리려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인사청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 지금 결론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강선우 후보자를 어쨌든 임명 강행으로 가게 될 텐데 네. 이 경우 이제 결국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가느냐 이러한 결정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뭐 제가 지지율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지율을 이양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리얼미터가 이미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네. 지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일에서 18일까지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인데 네.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한 3주 동안 내리 상승세였다가 이번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4.6%에서 지난주 이번에 62.2%로 꺾였거든요. 네. 이게 18일까지니까 청문회예요. 청문회 기간 동안 네. 이게 꺾인 거거든요. 그럼 이미 청문회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걸 어저께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에 갤럽이라든지 네. 또 수요일에 또다시 아마 리얼미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중간에 그쪽에서는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강선우 후보를 비토를 했거든요. 네. 그게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친여 쪽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범여권 네. 정당들 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과 또 더군다나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이해해 주세요라는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그냥 이게 덮어질까요? 그러니까 딱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제나 주장했던 억강부양, 강자는 누르고 약자를 편들겠다. 네. 나는 약자 편이다라고 평생 이야기해온 것에 대한 되물음입니다. 어떻게 보좌진한테 가서 보좌진들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모든 보좌진들 여야막 나하고 이런 어떤 갑질을 막게끔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양의 네. 취지 아닐까요? 그런데 보좌진 협의회까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까지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후보를 받아들인다면 저는 상당히 그 이미지에도 어쨌든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여론 추이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좀 많은 부분 결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제 이제 차관급 인선도 이제 대통령실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 좀 물어보시나요? 네, 두 사람이에요. 어저께 차관급인데 사실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장관들 후보를 일일이 뭐 이렇게 그 지목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차관급인데 왜 그럴까 했는데 내용은 사실 본인과 연관이 있어요. 보니까 최동석 지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그리고 또 김의겸 전 의원을 네. 새만금 개발 청장으로. 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에 연관이 돼 있냐면 그 참 시끄러웠던 청담동 술자리 네. 의혹 있잖아요. 예. 김의겸 의원은 당시에 아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아예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설하고 맞습니다. 예.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이고 또 최동석 당시 소장은 이것을 두고 이제 유튜브 활동 많이 했던 사람인데 유튜브에 내가 보니까 이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퍼뜨리고 동조하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특정 진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직에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비판이죠. 네, 뭐 과거 논란도 논란인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뭐 임명이 됐죠. 청문회가 없으니까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네. 대기업에서도 인사 보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인사에 따라서 대기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어떤 기업도 어떤 조직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행적이 물론 뭐 어떤 곳에서 인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는 하나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유튜브 발언에 이렇게 얘기하였더군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과거 행적을 안다면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인사혁신처가 바로 사람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뭐 유명하죠. 네. 그런 술자리에 가지 않는 거고 그런 술자리에 더군다나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검사 출신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언했다고 한다면 인사 담당의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군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과 관련돼서 무언가 하나의 어떤 업적을 지금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새만금 개발청장 차관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뭐 22조 원이 넘는 그런 국책 사업이고 사실 이게 계속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전북민으로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혹은 금융 관련해서 그것을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게 어떤 정파적인 목적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8월 2일 이제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좀 차이가 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거의 62대 37 정도의 수치로 박찬대 후보를 이제 앞서고 있는데 뭐 이런 결과는 어떻게 좀 나왔다고 보세요? 재밌는 건 두 지역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거의 수치가 62대 거의 동일하게 37, 나왔습니다. 거의 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정청래 후보자는 진짜 오랜 기간 준비했어요. 네. 준비한 사람한테는 못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전대에서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고요. 지난 전대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맞습니다. 굉장히 유세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 원내대표만 한 박찬대 의원이 전국 당원들에게 박힌 어떤 인상과 실제로 악수하고 다녔던 정청래 의원과의 인지도는 확실히 차이가 났을 테고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사실 그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정봉주와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 간에 차에 태워서 그 질문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중립을 계속 유지하시더라고요. 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전 주필에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건 당원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뜻은 양쪽 다 있으니까 내 뜻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8월 2일 최종 결론이 이제 나올 텐데 좀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지금 대세로는 이미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갔고 만약에 박찬대 후보가 뒤집으려면 한 가지가 이제 대의원 15%. 대의원은 어쨌든 좀 조직 그러니까 오더가 먹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의원 플러스 그다음에 호남이 대주주잖아요. 이 정당은. 그럼 호남에서 얼만큼 지금 또 회복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박찬대 후보자의 운명을 가를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좀 부인을 해오다가 한 달 남짓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제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이렇게 처음부터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언제 좀 출마를 결심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 대선 후보가 된 날부터 저는 이거 패배하면 저 당대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 그 후보자들 보면서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의 목적이 아니라 전당대회가 목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 기사가 나왔고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그 중간에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다가 굉장히 화가 났을 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얘기는 했지만 도대체 대선 자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유세차가 늦게 지금 현장에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나오질 않는다. 도대체 당이 지금 선거에 열심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제가 들리는 그러니까 뭐 약간의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뛰면서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표출을 안 했죠. 왜 표출을 안 했느냐? 사실은 그래 전대에서 보자. 그럼 당 대표가 되고 보자. 이런 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끝나자마자 뭐 당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쓰레기 운운하면서. 그런데 행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과 행동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접촉면을 넓혀갔거든요. 등산도 하고 또 등산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계속 같이 다니고 그게 이제 기사화도 되고 이 행보는 전대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아니었느냐. 결국은 소극적 긍정이다. 강한 부정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죠. 김문수 이제 후보 못지않게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아직 뭐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을 만난다거나 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을 하고 이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새 인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실 좀 노선이나 신념이 좀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뭐 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친윤이 아닌 이런 비윤계 그룹들의 움직임 전당대회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일단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서울은 안 했습니다. 서울은 전당원 투표로 한대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당 위원장이 전부 친윤 일색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또 일단은 그런 흐름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지도부가 거의 다 친윤 일색이고 시도당 위원장 친윤 일색이고 이러다 보면 그냥 묻지마. 패배가 될 수도 있다. 비주류가 그렇다면 이 당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로 하여금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게 한 계기가 아닐까. 이게 누가 나간다 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지금 당의 위기를 힘을 합쳐서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 그 모멘텀을 계속 연대를 해보자라는 정도의 뭐 반극우 연대라고 지금 뭐 언론은 표현하는데 그런 정도의 포괄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한 전 대표가 과연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예. 하지만 뭐 친한계 의원들에서는 좀 만류하는 목소리들도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번에 나왔을 경우에 뭐 지방선거나 선거나 이럴 때 패배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결과적으로 좀 등판을 할까요?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아유, 클까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계속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가까운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나갈 듯했다가 7대 3 정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그 시점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는 폭을 넓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장성철 평론가도 만나고 네. 뭐 좀 적대적이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 장성철 평론가가 그 이 평론이 그런데 장성철 평론가 만나지 지금 유승민 의원은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예.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네. 비공개로 완전 비공개로 했으니까 더군다나 안철수 의원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시잖아요. 정치부 기자. 네. 안 나갈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나갈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볼까요? 나갈 사람이 물어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게 옳아요라고 묻는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나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묻는 거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 평론가들이나 혹은 저기가 그 책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나가려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사람을 만난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런 그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길 씨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전당 당 이제 가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당대회에 대한 영향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른바 뭐 친길계 이야기까지 있는데 실제로 전환길 씨의 뭐 영향력이랄까요? 뭐 전환길 씨를 보고 당원을 가입한 사람들도 뭐 얼마나 될지 이것도 추측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환기 씨를 보고가 아니라 전환기 씨 이전에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사에 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통일교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과 그다음에 건진법사의 그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를 시켜주기 위해서 통일교가 얼마나 입당시켜줄 수 있느냐. 그러면 또 그 통일교 쪽에서의 윤모 씨는 그러면 지금 권성동 씨가 안 나오게 됐는데 누구를 밀어야 되느냐. 지금 이미 입당한 사람들. 네.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단 말이죠. 이미 이 당은 신천지라는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 입당 원서를 쓰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 대선 때 있었어요. 3년 전 대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종교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당원에 가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겹치고 있는 와중에 전환기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스타로 이쪽 보수 아스팔트 우파의 스타로 등극하게 된 게 세이브 코리아라는 부산에서 적을 두고 있는 어떤 교회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그 모임 아니었습니까? 그런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들어가면 영향을 못 끼쳐요. 8월 지금 20 며칠로 지금 돼 있죠. 전당대회가 아마 네. 결정이 되면 3개월 돈을 내고 그다음에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왔을 것이다. 전환기 씨를 만약에 믿고 뭘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작업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건 뭐 네. 자의로 표현해서 조금 과하게 제가 표현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려는 정당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갖고 잠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이건 사실 당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